제가 가끔 고장나서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가지고. 자, CH4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우리가 평면상에 굳이 입체 도형을 다 표현해서 그리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림 실력이 좀 자신 있다 하시면 하면 좋고. 자,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결합 극성은 극성이죠. 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4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요. 0개. 중심 비공유 전자쌍 0개.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아니죠?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9.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합은 극성이야. 우리가 결합이 극성이 되는 기준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다 극성 공유 결합일 거예요. 근데 분자 자체는 최종적으로 무극성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2H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C2H4를 그리고 있네요. 네, C2H6는 우리 평면상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C2H6도 보면요, 결합극성은 무극성, 극성이 모두 다 있어요. 둘 다 있음. 왜냐면 요거는 무극성일 거고, 탄소랑 탄소, 그리고 탄소, 수소, 요건 극성이겠죠.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7쌍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0개. 중심 비공유쌍 0개.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그냥 채우지 마십시오. 굳이 채우려면 여기 정사면체, 여기 정사면체 이렇게 채워주면 좋긴 좋은데, 어차피 안 물어봐요. 정사면체 2개 붙인 걸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건데, 모래시계형 뭐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어떤 명칭을 불러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원래는 없앴어야 되는 칸인데 제가 이제 미처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구조 여부는 평면구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9.5도라고만 해도 충분한데요. 정확하게는 약 109.5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극성, 무극성이죠. 극성 여부는. 다음 C2H4로 가보도록 할게요. C2H4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C2H4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요. 결합극성은 요 가운데 무극성하고 나머지가 극성 공유결합으로 해서 둘 다 입다가 될 거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6개네요. 6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없고요. 0개.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쌍도 없어요. 0개. 그리고 얘도 분자구조 딱히 얘도 평면삼각형 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뭐 나비넥타이형 이렇게 부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대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약 120도가 제일 정확한데 120도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무극성 분자가 될 겁니다. 자, C2H2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입니다. 삼중결합이 섞여 있는. 자, 그래서 C2H2는 얘가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다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5개고요. 비공유전자쌍 0개, 중심 비공유쌍도 0개고, 분자 구조는 얘는 가능하죠. 그냥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 맞아요. 그 다음에 결합각 180도가 되겠고,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될 겁니다. 혹시 너무 빨라서 다 못 적겠습니다 하시면 좀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놓친 칸을 이제 물어보시거나 옆에 거 보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CN으로 가보면요, HCN은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자, 결합극성은 얘는 극성 공유결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 4쌍이 될 거고, 비공유전자쌍은 1쌍, 1개가 되겠고요. 근데 중심 비공유쌍은 0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되겠고, 평면 구조 맞고요. 그 다음 결합각은 180도, 극성 여부는 무극성 분자가 될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계속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CO2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만 있는 거고요. 다음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4쌍이 되겠고, 비공유전자쌍도 4쌍이 되겠죠. 근데 중심 비공유쌍은 0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되겠고요. 평면 구조 맞고요. 그래서 그다음 결합각 180도, 극성 여부 무극성이 될 겁니다. 네, HCN. 죄송합니다. 극성이에요. 무극성이라고 했구나. 극성이에요. HCN 극성이지. 얘는 극성이고 얘가 무극성이죠.
돈다. 마음이 급해서. 그 다음에 C2O2. 네, C2O2 봅시다. 자, C2O2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구조 그릴 때도 지금 딱 그리는 형태를 반영해서 그대로 그리려고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C2H2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 하지 말아 줍시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C2H2는 그릴 때. 그래서 분자구조는 이 형태를 따라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C2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무극성하고 극성 공유결합이 둘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뭐 세보면 되는 거니까 6쌍, 6개가 되겠고, 비공유전자쌍은 4개, 4쌍, 중심 비공유쌍은 0개 없고요. 그 다음 분자구조는 직선형이 될 거고, 결합각은 180도가 될 겁니다.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됩니다. 자, C2N2 볼게요. C2N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 극성은 극성과 무극성 둘 다 있고요. 그 다음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7개가 되겠네요. 7쌍. 그 다음 비공유전자쌍 2쌍. 그 다음 중심 비공유쌍은 없고요. 0개. 그 다음 분자구조는 직선형, 평면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80도, 무극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H2O 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었죠. 이렇게 생기네. 분자구조도 이왕이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CH2O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도 흔하긴 하거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흔하긴 한데, 굳이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평소부터 좀 분자구조를 반영해서 그릴 수 있으면 실수를 아무래도 덜 하니까. 그래서요, 얘는 결합 극성은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고 비공유전자쌍 2쌍이고 중심 비공유쌍 없고요. 분자구조 평면삼각형, 평면구조 여부 맞고요. 그 다음 결합각은 120도면 충분합니다. 원래 약 120도가 맞는데.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극성이죠. 극성 분자고요. 그 다음에 CH2F2. 자, 요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애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CH2F2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기게 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구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랑 이렇게 그려놓은 걸 그냥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랑 여기는 쌍극자 모멘트가 방향이 반대로 똑같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도 쌍극자 모멘트 정확하게 똑같이 서로 반대로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합이 0이 되어 보이고요. 근데 얘는 여기랑 여기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고요. 얘네 둘도 쌍극자 모멘트가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는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극성이고 이렇게 두면 무극성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러분, 요 빨간색이 수소고, 빨간색이 수소? 빨간색을 플루오린으로 합시다. 플루오린이 더 위험한 물질이니까 수소를 하얀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에 걸 보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위에 걸 입체구조상 표현해 볼게. 그러면 위에 플루오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2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플루오린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 거를 표시한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랑 플루오린이 위아래로 보일 때랑 그러니까 우리 평면 구조니까 얘가 플루오린하고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고 여기 수소가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입체 구조로 나와 보면요, 플루오린 하나가 위로 솟아 있고 아래로 솟아 있는 거 플루오린 하나, 양쪽 2개가 수소,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로 바꾸는 건 그냥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이니까 달라 보이고, 우리가 평면상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되게 달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얘와 얘는 아예 다른 게 전혀 없는 물질이에요. 그냥 얘를 돌린 게 이겁니다. 평면 구조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것뿐, 입체 구조로 보면 그냥 돌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무조건 극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분류, 뭐야? 주변 원소가 서로 다른 종류면 그냥 극성, 놔버리자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이런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H2F2는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 결국은 탄소 주변에 플로린 2개, 수소 2개 그리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든 이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는데요. 좀 내가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은연중에라도 무극성으로 판단할 일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냥 외워서 전 할 건데요 하시면은 위에 걸로 그리든 아래 걸로 그리든 그냥 무극성, 미안해요, 극성으로 그냥 풀겠지. 근데 뭐 내가 이제 시험 때 급하면은 잘못 봐갖고 그냥 위에 것처럼 그려놨다가 생긴 것만 보니까 저거 무극성 같은데? 이러고 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릴 때부터 극성이 좀 눈에 보이게 그려지면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상관없습니다. 위에 걸로 그리든 아래 걸로 그리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둘이 돌리면 똑같은 애들이라는 걸 알기 바래서 넣어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식은 저 중에 뭐 아무거나 그리시고요. 결합 극성은 극성 공유결합만 있고요.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 되겠고 비공유전자쌍 4쌍이 되고, 미안합니다, 6쌍이네요. 6쌍이 되겠고, 그 다음 중심 비공유쌍 없고요. 분자 구조는 사면체형이 원래 맞거든요. 정사면체가 아니에요. 요거는 사면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면체랑 정사면체는 학교에 따라서 이것도 구분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면체형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평면구조 아니고요. 결합각은 109.5도, 정확하게는 얘도 약 109.5도겠죠.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극성이 되겠죠. 자, CH3F는 탄소 넣고 세 군데 수소 해주고 플로린 아무데나 한 군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딱히 헷갈릴 요소도 없으니까 결합 극성만 있는 거고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이고 비공유전자쌍 3쌍이고 중심 비공유쌍 없고요. 그 다음 분자 구조는 사면체형이 되겠죠. 정사면체 혹은 사면체형. 그 다음에 분자 구조 됐고 평면 구조 아니고요. 결합각은 109.5도 그리고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CH3COOH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했던 거지만 한 번만 다시 그려드리도록 하죠. 이게 숙제해 오신 분들 중에서 CH3COOH를 못 그리시는 분이 계시길래 왜 그쪽을 쳐다보시죠? 자, 아무튼 CH3COOH는 이렇게 생겼고요. 3 이상은 안 들어보지. CH3COOH 말고 HCOOH를 아니야. 깜짝아. 아주 창의적으로 그리셨더라고. 잠깐만 오고 가는 것 같다. 5만 원 빼고 이유가 있었구나. 너 맞아요. HCOOH. HCO가 저거. HCOOH도 똑같이 COOH니까 여긴 이렇게 생겼어야지. 잘했어. 이것도 그럼 잠깐 한번 짚고 가봅시다. 어떤 물질이든 앞에 뭐가 오든 COOH의 생김새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냥 아예 기억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HCOOH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CH3COOH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지에 그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고 그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시험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거겠고, 우리가 요 CH3COOH 즉 아세트산의 분자식을 표현할 때는 보통 그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결합각이나 그 뭐 어떤 구조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그려봐서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결합극성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모두 있어요. 여기 무극성 하나 껴있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지난주 시험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시험 전에 내가 얘기를 안 해주긴 했네. 여기서 얘기하는 옥텟 규칙 만족은 중심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가의 얘기였어요. 왜냐면 전체로 따지면 지금 여기서 성립하는 물질 별로 없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물질. 근데 구분형 기준 중심원자 산소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도 구분형 기준으로 보면 중심원자가 산소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물질 전체를 놓고 중심원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좀 복잡한 물질이면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탄소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누구냐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내신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일종의 오류 같은 거죠. 문제적 허용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 비공유쌍은 일단 없음으로 봐야 될 거고요. 비공유전자쌍 자체는 네 쌍이 되겠고. 공유전자쌍도 안 불렀나요? 공유전자쌍은 세기 귀찮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래서 공유 8개, 비공유 4개, 중심 비공유 0개가 됩니다. 그 다음 분자구조 짝대기 없어도 돼요.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평면구조 맞지 않죠.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평면구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9.5도와 120도와 104.5도가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그림에서 어디가 109.5도고 어디가 120도고 어디가 104.5도인지까지 다 기억하면 좋지만 일단 여기 적을 때는 그냥 그렇게 나란히 딱딱딱 적어만 주시면 돼요. 적어도 나오는 각은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결합각 얘기했고 그 다음 극성이죠.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C2H3N 유물질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뇌가 생각하는 거랑 입에서 나오는 게 조금씩 갑자기 달라갖고 좀 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뭐였냐 HCM 무극성인 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무극성이라고 잘못 얘기했던 거 그런 게 조금씩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음이 급해갖고 좀 절 수도 있어. 일단 CH2 했던 걸 왜 다시 하고 있어? 자, C2H3N 요거 하면 되죠. 자, 이거 뭐냐면 뭐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 생소한 거지 사실 생소하네요. 네. 그냥 어떻게 봐도 생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하나에 요렇게 그리고 C 해놓고 N. 근데 얘는 구조식 딱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저 N 갑자기 막 밑으로 위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건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쪽이 직선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합은 극성, 무극성이 모두 다 있습니다. 여기 무극성 공유를 하나 껴있으니까.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 다음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근데 중심 비공유전자쌍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짝대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 다음 평면 구조 여부는 평면 구조 아니죠. 그다음 결합각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109.5도랑 180도. 그리고 극성이겠죠. 자, 그 다음에 NH3는 이 정도로 그리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도 이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단지 NH3 이렇게 그린 김에 이렇게 그리자. 이런 식으로 평면삼각형의 형태로만 그리지 않으면 됩니다. 평면삼각형의 형태로 그렸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리게 할 겁니다. NH3를 평면삼각형으로 착각하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합 극성이 있고요. 극성 공유결합만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 공유전자쌍 3쌍, 비공유전자쌍 1쌍. 근데 그게 중심 비공유쌍. 똑같이 1쌍. 그 다음 분자 구조는
요거를 삼각불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평면구조 아니고요. 그 다음 결합각은 107도 극성이었습니다. 자, N2H4도 마찬가지예요. N2H4도 뭐 이런 식으로 H를 아래쪽에다가 몰빵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싫어요. 귀찮아요 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많이 그리긴 해요. 자, 그래서 얘도 보면요. 뭐냐? 네. 결합 극성, 극성하고 무극성 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은 5개, 5쌍. 비공유 전자쌍 2쌍. 중심 비공유쌍 2개로 적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하나 기준으로 적으면 좋다고 뭐 했는데 사실 안 중요합니다. 하나로 적든 2개로 적든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 짝대기 날려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아니고요. 결합각은 107도가 되겠고 극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N2H2는 얘는 이왕이면 이렇게 그려줍시다. 직선형 아닌 것 정도는 그냥 그릴 때부터 반영해 주는 게 낫잖아. 이런 게 이제 괜히 그릴 때 직선형으로 그렸다가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야. 굳이 이렇게 잘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도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N2H2가 되게 재밌는 물질인데요. 일단 왜 재밌냐면 결합 극성, 극성입니다. 그리고 무극성도 있죠. 저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그래서 극성, 무극성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4쌍인데 비공유전자쌍은 2쌍이고 중심 비공유쌍도 뭐 2개로 적든가 하나로 적든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구분형입니다, 저건. 그래서 구분형이 되는 건 맞는데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이 120도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분형이면 104.5도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말 제일 단순한 물질들 중심 원자 하나를 기준으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없이 단일결합 없으면 안 되죠. 이중이나 삼중 없이 제일 단순한 형태의 물질들은 그렇게 구분형이면 104.5 이런 식으로 매치해서 풀면 되는 게 맞았는데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기기 시작하면 얘기할 게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질소를 기준으로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 그리고 여기 수소에 대한 여기 공유전자쌍 하나 그리고 이 질소와 질소 사이에 되어 있는 공유전자쌍 2개는 같이 묶여 있으니까 총 3방향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저 비공유까지 포함했을 때 평면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도의 결합각을 가질 건데 근데 우리가 저 비공유전자쌍은 안 그리는 거잖아, 구조식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전체는 구분형으로 보이지만 실제 결합각은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120도짜리 구분형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극성이죠. H 위로 그린 무극성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H가 위로 가게 되면 무극성이 되긴 합니다. 맞아요. 얘는 이렇게 되면 무극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있나? 있다면 시스형, 트랜스형이 들어가긴 할 건데 보통 N2H2를 얘기할 때 위에 걸로만 얘기하긴 하거든요. 아래 거는 다른 건 내가 이성질체 존재 여부를 좀 아는데 얘 이성질체 존재 여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좀 제가 알아오던가 뭐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성질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확신은 못하겠다. 얘는 일단 그래서 보류해 두도록 합시다. 얘는 우리 일단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기로 하고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밑에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자, HNO로 가봅시다. HNO는 얘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직선으로 쭉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직선형으로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HNO 같은 경우에는 결합 극성만 있죠. 극성 공유 결합만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3쌍이고 비공유전자쌍도 3쌍인데 중심 비공유쌍은 하나입니다. 다음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고요.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20도. 얘가 구분형인데 120도인 또 다른 예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질소가 중심 원자일 때 나타나는 특징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극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N2O2도 결국은 거의 마찬가지야. N2O2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될 거냐면 그 120도짜리 구분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합 극성이고요. 근데 무극성 공유 결합도 있네요. 그러면 극성, 무극성 둘 다 있다가 되겠고, 그 다음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5쌍이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6쌍이 되겠고요. 중심 비공유쌍은 뭐 하나라고 하든 두 개라고 하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사실 이런 애나 이런 애는 분자 구조를 굳이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표현하면 구분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고 극성도 극성인데, 얘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얘도 그 이렇게 위로 가면은 그 무극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 얘랑 얘는 그 가능한지 여부는 같이 제가 좀 확인을 해 오도록 하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H2O. 자, H2O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 극성, 극성 공유 결합만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2쌍, 중심 비공유쌍 2쌍. 그 다음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04.5도. 그리고 극성이죠. 극성 분자가 되죠. 자, 그 다음 H2O2가 재밌는데, 뭐가 재밌어?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요.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공유전자쌍 3쌍이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4쌍이고, 중심 비공유쌍 뭐 4쌍으로 적든 2쌍으로 적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 쟤도 이제 표현을 하면 구분형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요게 중심 원자가 산소일 때 갖는 독특한 특징인데, H2O2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주먹이 산소라고 하고 요 주황색 뚜껑이 수소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되지 않고 항상 입체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H2O2가 갖는 그러니까 요 중심 원자가 산소일 때 갖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2O2뿐만 아니라 만약에 O2F2 이런 게 나오잖아? 걔도 산소 있고 요 끝에 플루오린이 있을 거거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2O2는 입체 구조가 아닌 거, 이거 문제가 되게 좋아요. 문제에서 이런 거 요거 관련된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들 낚이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결합각은 그냥 104.5도, 약 104.5도 혹은 104.5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극성이죠. 그 다음에 CH4O는 저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생소하겠지만 뭐예요? 메탄올입니다. CH3OH. 그러니까 생겨먹은 거는 우리 이렇게 그려주기로 했었지? 그래서 저렇게 구조식은 저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CH4O로 했냐? 실제로 우리가 그 풀다 보면 CH3OH로 적어주는 문제들은 친절하고 편한 문제고, 대부분은 그냥 CH4O로 적어줘요. 그래야 애들이 조금이라도 틀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쟤는 결합 극성 공유결합만 있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5개네요. 5쌍. 비공유전자쌍 2쌍이고요. 중심 비공유쌍은 없어요. 연기에.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짝대기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아니고요. 다음 결합각은 109.5도와 104.5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어이구야 시간이 없다 야. 그럴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왜냐면 실제로 지금 뒤에 보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있던 물질에서 H를 플로린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냥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제가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여러분들 숙제로 해오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숙제로 해오신 거에 윗줄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물질들이긴 해요. 근데 윗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아랫줄은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 안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때려 죽어도 문제 안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왜 시켰냐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해보라고. 실제로 아마 해봤으면 알겠지만 되게 그리기 어려워요. 아래쪽에 있는 물질들은 그냥 생각해서 그리기가 꽤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있었던 물질이 PO4 3-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PO4 3- 이런 거 예시 몇 가지만 살짝 그려보고 그냥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중심 원자가 질소니까 질소를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산소랑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산소 하나씩 다 붙여놓고 시작합시다. 일단 공유결합 하나씩 다 시켜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질소가 각각과 공유결합 하나씩 했다라고 가정하면 죄송합니다. 인한테 남은 전자가 한 개가 남아있으니까 여기다 한 개 이렇게 살포시 적어둘게요. 한 개 남아있습니다. 그쵸? 이는 최각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그 중에 공유 4번 하고 나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 산소들은 각각 비공유전자쌍 2개와 전자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얘도 2개와 전자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얘도 2개와 전자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얘도 2개와 전자 하나가 남아있을 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물질이 뭐예요? PO4 3-죠. 여기서 이 3-의 의미는 뭡니까? 그쵸? 우리는 이온에서 적혀있는 저 전하량이 갖는 의미는 결국 전자를 3개를 얻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 3개를 가져다가 채워보면 그러면 여기 산소들의 각 자리는 채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3-까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산소들의 옥텟 규칙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 남은 거 얘는 뭐예요? 요 한 개가 얘도 남아있고 그리고 얘도 딱 마침 한 개 남아있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중결합 해주면 되겠죠. PO4 3-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왜 저렇게 되고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결합되는가의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처음 보는 거여도 생각하고 그릴만은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프린트를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절대 나오지 않을 만한 물질들만 골라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NH3BF 3 이후로는 그냥 아예 안 나올 만한 물질들만 싹 다 골라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처음 보고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시험 때까지도 다룰 일이 없을 거고 시험에도 안 나올 거지만 근데 고민해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한번 그려볼 법한 애들 한번 고민해볼 법한 애들 그런 애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네. 뭐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있네요. 오존은 알아야 돼요. 오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존은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둡시다. 뭐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죠. 이거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도 좋고 실제로 오존은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도 설명을 좀 그냥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왜 저걸 설명을 하는 거냐? 왜 저걸 보통 설명하냐면 저렇게 생긴 건 오존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설명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분자 구조가 저렇게 삼각형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5점 말고는 없어요. 네. 아, 그럼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그거죠. 공명구조 얘기가 되겠죠. 1점 우중결합식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공명구조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점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가 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공명구조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저렇게 생긴 걸로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오존은 이렇게 생겼다가 예전부터 그냥 다뤄왔던 거긴 한데 네, 요 근래 와서는 오존도 공명구조인 것 같아요가 정설인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보통 아직도 선생님들 그냥 저걸로 설명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걸로 설명하시려나? 이건 좀 모르겠네요. 이건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이 뭘로 설명하시는지 보면 되겠고.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또 뭐 있었냐? 물질.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뭐야 상을 보고 클리닉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머지는 앞에 거랑 거의 물질이 똑같으니까 그건 있어요. O2F2도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에. 걔도 H2O2처럼 입체 구조일 거라는 거, 평면 구조 아닐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것 중에서 딱 최종 정리만 하고 바로 4단원 넘어가 보면요. 자, 중요한 걸 짚어볼게. 주요한 걸. 자,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다시 짚지는 않을 거예요. 뭐 쌍극장 모멘트의 합을 가지고 뭐 극성 모극성을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주변 원소가 같은지의 여부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원소가 같을 때에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자쌍이 몇 개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런 거. 비공유자쌍이 없으면 모극성이고 있으면 극성이고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면 오늘은 이제 그걸 통해서 분자 구조를 볼 때 H2O2 같은 경우에는 구분형이지만 특이하게 입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구분형 혹은 평면 삼각형 혹은 직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진 물질들은 그냥 평면 구조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구분형이나 평면 삼각형, 직선형 혹은 물질이 되게 복잡해서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우리는 걔를 평면이라고 보면 돼요. 왜? 다 평면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냐면 산소가 중심 원자로 들어갈 때, 산소와 산소가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산소가 중심 원자로 들어갈 때, 이럴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그리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H2CO3 이 물질도 되게 자주 그리게 시키거든요. 이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탄산이라고 부르죠. 여기 탄산 H2CO3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평면입니다. 여기 평면 삼각형이고 여기 구분형이고 여기 구분형이잖아요. 그럼 다 평면 도형이지. 근데 선생님 이거는 여기가 산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산소끼리 연결돼 있지 않잖아? 그럼 그냥 평면이 돼요. 이렇게 산소끼리 연결된 H2O2나 O2F2 아예 나는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이 두 개만 그냥 따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두 개 밖에 나오면 그럼 틀려야 되겠지만 뭐 일단 이 두 개 외워두면 뭐 여러분들 뭐 내가 알아서 작동을 하겠지 뭐. 그렇죠? 네. 일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내가 일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이제 평면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120도짜리 구분형의 존재. 주로 뭐일 때예요? 중심원자가 질소가 들어갈 때의 얘기였죠. 중심원자가 질소일 때는 구분형에 뜨지만 그게 104.5도의 구분형이 아니라 120도의 구분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주로 뭐예요? 질소가 있고 또 이중결합이 존재할 때 얘기가 되겠죠.
보통 질소가 삼중결합을 갖게 되면 또 마찬가지네요. 이중 혹은 삼중 이렇게 다중결합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다중. 근데 삼중결합을 하면 직선형이구나. 이중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CH2F2 아까 짚었던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CH2F2는 뭐겠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 아닌 게 애초에 이 둘은 뭐다? 입체로 꺼내오면 완전히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 안 헷갈리게 조심하시고 정리하면 됐고 4단원 내봅시다. 아이고 힘들다. 생각보다 분자구조가 조금 더 오래 하긴 했는데 여기서 질문. 혹시 저는 화학과 관련된 전공을 할 겁니다 하는 사람 손. 한 명뿐이야? 아, 여기서 화학과 관련된 전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과학 쪽에서 화학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지극히 기술 응용 분야이거나 아니면 수학처럼 완전히 과학과는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런 과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과학 과목들은 다 화학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과도 화학 되게 많이 알아야지. 물어보시면 손에 다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화학을 깊게 배워야 되는 과들은 더 심할 거고, 근데 화학을 깊게 배우지 않고 어느 정도 연관만 있는 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식과 그 전공에서 다루는 식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게 4단원 제일 첫 파트인 평형입니다. 사실 이 평형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평형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인데요. 반대로 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게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평형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투만 해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화투는 이제 평형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파트가 뒤에 절반은 다 중간에 평형이 딱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다 평형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거든. 근데 다행인 거는 화원에 평형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원은 평형을 위한 질문만 평형을 이용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평형을 빼고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응식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내는 건데, 그럼 평형이 뭐냐면 어떤 반응식이 있어.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은 뭐예요? 얘가 개수가 정확하게 1대1 대 1이면 내가 얘를 1개 준비하고, 1개는 너무 정없네요. 10개 준비해 봅시다. 자, 얘 10개 준비하고 얘도 10개를 준비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거예요? C가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 10개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겠죠. 그리고 A하고 B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믿어? 전부 다 사라질 거라고 믿겠죠. 우린 그렇게 해왔고, 이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했던 게 1단원이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조금은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이 계산을 이제 열심히 했던 게 1단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평형과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이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린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니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보고 있었니? 근데 아닌데?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분명히 얘 10개, 얘 10개를 준비했는데 탄소가 한 5개쯤만 만들어지고 A하고 B가 다 5개가 남게 됩니다. 이게 실제 세상이 왜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왜냐의 개념이 되는 게 가역과 비가역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가역은 뭐냐면 가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역은 역반응입니다.
우리가 식을 적어놓게 되면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해온 약속이라서 반응물인 왼쪽이 일종의 재료가 되는 거고 생성물인 오른쪽이 결과물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는 가역 반응이라는 게 존재하고 가역 반응에서는 C가 다시 A와 B로 돌아오는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가역은 절대로 정반응만 존재하고 역반응이 아예 없거나 혹은 역반응이 있긴 있는데 아주 극히 조금씩만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정반응은 엄청 많이 하는데 역반응을 너무 조금 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 보통 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조금이 어느 정도냐면, 아니 한 100개 하면은 그 중에 한 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10의 마이너스 7제곱 막 이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역반응을 어마어마하게 조금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비가역이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건 비가역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우주 전체를 이루는 화학 반응은 오히려 가역 쪽이 훨씬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가역하고 비가역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떤 게 가역이고 어떤 게 비가역인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때 들어가서 2학기 기말고사 파트니까 여기는 그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외워주는 게 낫긴 한데요. 그냥 예시만 몇 가지 들어놓고 가보면요, 비가역 쪽을 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비가역은 정해져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가역이거든요. 근데 비가역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비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예요. 생각해봐. 연소는 비가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연소가 뭐야? 불에 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만약에 가역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거지. 막 성적표가 나왔어. 근데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기 싫어갖고 불에 태운 거야. 근데 어머니 손에 멀쩡한 성적표가 들려있게 될 수 있다는 게 연소가 가역적인 거란 얘기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태운 물질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가역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철을 불에 태워서 연소를 시키면 산화철이 되던데, 근데 이거 재련하면 다시 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거든? 근데 이건 뭐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도록 뭐 코크스를 넣어준다던가 추가적인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과정이 거꾸로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걸 가역이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비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소는 절대로 가역일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린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뭐 모르죠. 우주의 어떤 행성에서는 뭐 연소가 가역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지구상의 조건에선 그래요. 그래서 가역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또 그럼 왜 가역이면 평형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역의 예시는 뒤에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볼까? 기체 생성 반응이 일단 있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안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독특한 점이, 요 연소하고 기체 생성 반응은 그냥 역반응이 못 일어나는 비가역이고요. 근데 중화 반응은 역반응을 아주 조금씩 하는, 하지만 우리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조금씩만 하는 역반응이 되는 게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아예 못 일어나는 건 아닌데 무시해줄 정도로 너무 적어. 그래서 비가역이라고 불러. 이 정도가 되는 거라 잠깐 언급한 거야. 어차피 중화 반응의 평형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되고요.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다시 그래서 가역 얘기를 해봅시다. 비가역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역반응이 안 돼. 역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10개 준비해 가잖아? 그럼 10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비가역의 세계고요. 그럼 가역의 세계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일단 반응 속도,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론은 화투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깊은 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럼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 한번 언급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배워보고 지나가면 될 건데, 화학 반응 속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원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딱 3가지예요. 일단 반응할 물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반응할 물질이 반응할 만큼의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배워봤을 개념, 활성화 에너지 들어는 봤잖아. 1학년 때 다뤘었을 테니까. 아닌가? 뭐 아무튼 배우지 않았어도 한번 들어는 봤을 법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그 반응이 시작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있고 물질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갖고 있어야 돼. 자, 근데 그렇게 A라는 물질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고 B도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A는 지구에 있고 B는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그럼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반응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반응이 가능한 상태의 물질끼리 충돌할 것. 근데 이게 반응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딱 그 얘기처럼 결국은 에너지가 충분한 A와 에너지가 충분한 B가 서로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확률론으로 가요.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A하고 B가 그러면 에너지가 일정 이상 많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는 가해주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분자, 입자 하나하나가 가진 에너지는 충분히 많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어떨수록 이 둘이 부딪힐 확률이 높아질까요? 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왜? 일단은 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맞아요. 근데 자, 분자의 속도는 결국 앞에 얘기한 뭐랑 직결되는 얘기냐면 에너지와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걸? 물리 안 했어도 1학년 때 다뤘던 뭐예요? 역학. 뭐야? 운동에너지. 속도가 빠르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는 이 입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도.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바뀌면 얘네들을 더 충돌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높은 온도가 되면 될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치워두고, 왜냐면 우리는 화원에서는 특히나 보통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해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면 얘네들의 운동 상태, 즉 운동 속도를 높인다던가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러면 속도 얘기는 빼두고, 그럼 그거 말고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충돌 횟수 혹은 충돌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 크기가 커요. 입자의 크기가 큰 것도 원래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분자 구조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입자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C6H12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탄소가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되게 길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소가 어떻게도 되어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C6H12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생겨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도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탄소한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여기도 탄소, 나머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남은 결합하래.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중에서 보통 우리가 반응시킬 때 왼쪽 거에 반응 훨씬 잘해요. 단면적이 넓으니까 다른 물질과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보통 그렇게까지 다루지는 않고, 대신 저 얘기 자체는 이해해 두는 게 좋아요. 저거 관련된 이야기는 있으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면적 얘기도 일단 살짝 빼둡시다. 고급 부분만 계속 하게 되는데 양이 많으면. 그래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양이 많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애들이 부딪힐, 그 물질들이 부딪힐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고, 물질들을 부딪힐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양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어떨수록 빠르냐? 그 반응의 재료가 많을수록 빠른 겁니다. 이건 이해되지? 그치? 자, 그럼 이걸 이해한 상태로 그럼 화학 반응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자, 얘는 A하고 B가 10개 준비된 상태야, 처음에. 그리고 C는 하나도 없어. 자, 이 상태에서는 A하고 B가 부딪힐 확률은 존재하는데, 자, 이거 역반응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은 C랑 C가 부딪혀야 반응을 할 거거든. 선생님, 이게 C랑 C가 부딪힌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식을 좀 바꿀게요. 이 씨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내가 10개를 준비해 둔 상태에서 처음에 얘는 0개인 상태니까, 그리고 얘가 가역 반응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가역 반응의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로 해줍니다. 요게 역반응이란 뜻, 요게 정반응이란 뜻. 그리고 얘는 지금 무슨 뜻?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가능한 반응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의 식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정반응은 현재 10개씩이나 있으니까 충돌 확률이 꽤 존재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역반응은 지금은 재료가 있어 없어? 역반응의 재료는 탄소. 야, 이 탄소란다. 어우, C라고 적어놓으니까 탄소가 바로 나와버리네. C, 얘잖아요. 그러니까 역반응의 재료는 얘다 보니까 지금 재료가 없어서 역반응은 아예 못해요. 처음에는 정반응은 엄청 빠르고 역반응은 엄청 느린, 사실상 속도가 0인 이 상태로 출발하겠네. 자, 근데 딱 그래서 다음 순간이 돼서 얘가 딱 한 개 반응해서 9개 남고, 얘가 한 개 반응해서 9개가 남아.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2개가 만들어졌어. 자, 이 상태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정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의 수가 어떻게 됐어? 줄었지. 그럼 정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게? 네. 그럼 정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왜? 재료가 줄어서 재료끼리 부딪힐 확률이 줄었거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반응은. 근데 반대로 이제는 C가 생겼으니까 C끼리 부딪혀서 역반응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늘었네요. 그러면 역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네,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순간이 돼서 얘가 8개가 됐어. 그래서 얘도 8개가 되고 이번에 얘가 4개까지 늘어난 거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돼요? 정반응 속도는 더 느려지겠죠. 역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반응이 있는데 하나의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하나의 속도는 계속 빨라져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치, 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두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형이, 그래서 가역 반응에는 평형이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내가 A랑 B를 10개씩 준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C가 정확하게 20개가 딱 만들어지는, 요 식은 이제 C가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원래 2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싹 다 사라지고 20개가 만들어지는 게 원래 우리가 의도한 바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을 차려서 어떤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를 준비한 거에 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들어진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한, 우리가 흔히 이걸 수득률이라고 하는데, 수득률을 높이기 위한 이것저것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평형이라는 개념입니다. 평형을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약간 제어가 안 될 뻔했는데 화투 해버릴 뻔. 근데 잘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게 기본적인 평형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근데 화원은 그 평형을 정말 맛보기 부분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맛보기를 3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가 상평형이고요, 하나가 용해평형이고요, 하나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는 큰 범주에서는 뭐냐면 산염기 평형이거든요. 여기 좀 재밌는 건데, 화원이 이걸 이제 맛보기로 갖다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화투에 그대로 다 나와요, 이거 다시. 실제로 그냥 맛보기로 끌어내려온 거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 둘은 약간 진라면 순한 맛? 내지는 약간 거의 크림 맛 수준의 매운맛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맛보기로 딱 갖다 놓기 좋은 애들을 갖다 놨어요. 근데 원래 산염기 평형은요, 화투에서 킬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꽤 어려워요. 물론 이제 킬러 문제가 진짜로 산염기 평형에서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근데 산염기 평형과 관련된 개념이 화투에서
개념으로는 거의 제일 어려운 개념으로 취급받는 편이거든. 그런 거에서 일부분을 맛배기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얘는 좀 짜증나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게 다루진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좀 맵긴 매울 거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여기는 틀리면 그냥 개념 공부가 덜 돼서 틀리는 쪽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도 틀릴 수 있어요. 나름 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상평형부터 해봅시다. 아니다.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은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되면 하든가 아니면 아예 중간고사 끝나고 합시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제 개념의 영역에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차라리 우리가 제일 다루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근본적으로 중화 반응은 비가역입니다. 근데 아까 얘 뭐였어? 역반응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주 조금씩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럼 역반응식을 적어볼게. 역반응식이 뭐예요? 역반응이란다. 미안합니다.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어떻게 되나요? 3O 플러스 오, 너무 좋아요.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로 사용하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됩니다. 근데 H3O 플러스가 이젠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아직 안 익숙해서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이 상태로 두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게 원래 이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야? 산성 물질이 내놓은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이 내놓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 중성으로 가는 게 중화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는 이제 염도 생성되는데 어차피 염은 화원에서는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염 자체는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통 이제 구경꾼 이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니까 패스. 그러면 요거요, 알자 이온 반응식인데, 이제 요걸로 할게요. 이제 얘가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인데 원래는 비가역이에요. 역반응이 너무 조금 일어나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생긴 거 그대로입니다.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돼요.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식이 어떻게 되냐?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집니다. 아니, 미안해요. 쓰레기같이 적었네요.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그리고 이 물의 자동 이온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 얘랑 쟤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정확하게 뭐야? 중화 반응의 역반응인 거지. 그래, 실제로 중화 반응의 역반응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비가역이 아니라 아주 조금 일어나는 비가역인 겁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로 아주 조금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요 화학 평형에는 평형 상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만 한번 들어만 두면 되는 개념인데요. 이 평형 상수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조건상 이 반응식, 우리가 그 반응식 내부의 세계를 개라고 하는데, 이 개가 유지해야 되는 평형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상수입니다. 실제로 특정 온도에서 평형 상수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온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형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 모든 가역 반응은 그 평형 상수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 평형 상수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그 평형 상수가 뭐냐? 자, 평형 상수는 K라는 기호를 써요. 몰라도 돼요. 그냥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K라고 하는 게 이제 평형 상수인데, 얘는 반응물의 몰 농도 곱이고요.
분의 생성물의 몰롱도 곱입니다. 이게 평형상수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식, 근데 사실 얘는 가역 반응이 아니니까 패스하면 요걸로 할게요. 요거의 평형상수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A의 몰롱도 곱하기 B의 몰롱도 분의 C의 몰롱도의 제곱. 이게 원래 평형상수가 정해지는 바입니다. 선생님 저거 제곱은 왜요? 자, A 더하기 B는 2C를 풀어서 적으면 뭡니까?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C죠. 그래서 C의 몰롱도 곱하기 C의 몰롱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걸 흔히 편하게 생각하면 뭐야? 개수만큼 제곱을 해주는 거지. 차수에 올려주는 거지. 몰라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H3O 플러스 말고 요 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지금 표시한 가우스 기호가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아셔야 되거든요. 저 가우스는 몰롱도란 뜻입니다. 저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몰롱도를 우리가 쉽게 편하게 표현할 때 저렇게 가우스 기호로 표현을 해요. 오케이? 얘는 지금 H3O 플러스의 몰롱도, 얘는 OH-의 몰롱도라는 뜻인 거고, 얘는 H2O의 몰롱도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값이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얘는 얘의 역반응인데 이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너무 조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몰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하잖아? 아예 값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게 나옵니다. 분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차피 너무 전체 값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물 엄청 많이 있는 거 알겠으니까 일단 빼고, 그래서 남은 얘네 둘만 곱해서 평형상수를 표현해 두자. 그리고 이 반응은 지금 물의 자동 이온화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라고 하자. 그래서 KW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에 물농도가 있어요? 그쵸, 불가능하지 사실상. 왜냐면 물의 몰롱도를 할 거면 물에 녹아있는 용질들이 용매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거든. 원래 용질과 용매는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면 분모 요만큼 있고, 그러니까 물의 몰롱도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야? 분모 엄청 작은데. 아니지, 거의 그냥 1에 가깝게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맞겠네. 왜냐면 분모가 물 더하기 용질이 될 거고. 아니네요, 몰롱도니까 부피네요. 그럼 부피는 어차피 똑같은데 여기 물의 몰수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의 몰롱도는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몰롱도는 용매의 몰롱도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뿐인 거지. 그치? 아무튼 근데 몰롱도는 세상 모든 게 다 몰롱도로 표현 가능해요. 우리 흔히 어떤 것도 하냐면 기체의 몰롱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체도 결국 기체끼리 섞여 있기 때문에 기체의 몰롱도도 표시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얘가 이제 KW라고 하는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저것만 외우면 돼. KW가 H3O 플러스의 몰롱도 곱하기 OH-의 몰롱도다라는 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저게 만들어진 과정을 그래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만들어진 과정은 우리가 이제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 어떤 특정 온도에서 얘네들은 그 특정 평형상수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그 평형상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저 평형상수를 갖다 쓰려고 했더니 H2O가 너무 많아서 저 값이 너무 의미 없게 나오더라. 날렸어. 그래서 KW 이렇게 따로 이름을 매겨주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설명하거나 유도할 때는 K 곱하기 H2O의 몰롱도를 요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분모에 있던 거니까 여기로 옮겨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 K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즉 뭐야,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늘 같은 값을 갖게 되는, 말 그대로 상수가 됩니다. 딱 온도의 영향만 받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참 재밌는 점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요. 이게 20도씨 기준이었는지 0도씨 기준이었는지 매번 헷갈리는데, 그래서 매번 찾아보는데 또 헷갈리거든요. 25도 기준인가? 그렇대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0도씨, 0도씨, 20도씨, 25도씨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문제는 몇 도씨든 저걸 기준으로 내든가, 저게 아닌 다른 평형상수를 쓰고 싶으면 그냥 그 문제 조건으로 평형상수 줄 거거든요. 자동이온상수.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잡으면 되는 건 이걸로 잡읍시다. 자, 그래서 KW 값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가장 평범한 조건상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기준으로 나와. 그러니까 저게 유지돼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든 어떤 물이든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뜻이네. 그치? 왜냐면 H3O 플러스든 OH 마이너스든 아예 없으면 KW 값이 몇이 돼? 0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0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물 속에는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산성을 띨까? 염기성을 띨까? 안 뛰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다른 걸 녹여서 산성을 띄게 만들어주거나 염기성을 띄게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띄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순수한 물은 우린 중성으로 보겠죠. 그래서 중성이라고 해야 돼. 근데 물에 H3O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있는데 중성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똑같은 양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양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물이 분해돼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물이 사용될 때마다 정확하게 얘 한 개, 얘 한 개씩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중성 상태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기준으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딱 곱해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뭐야? 중성 상태의 물이 pH가 7이 되는 이유입니다. pH가 뭐예요? 산소 용량 아닙니다. 수소 이온량이에요. 아 수소 용량. 네, 그렇죠. 산 이온량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pH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흔히 뭐야? 산도 측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성인지 얼마나 염기성인지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거고, 이거 이제 거의 초등학교 때 처음 나오지 않나? 아무튼 pH가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이제 1에서 14까지의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을 기준으로 14까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염기성이 강해지는 거였고, 7이 딱 중성이었고, 그 다음에 1, 사실 0도 가능하니까 0까지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야? 산성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pH는 7을 중성으로 보고요. 보통 pH 중성 범위는 한 6에서 8 정도는 중성 범위로 보긴 하는데, 제일 정확하게는 7이 딱 중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리고 7보다 클 때도 계속 14 쪽으로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기성이 더 강해지는 거고, 7에서 작아져서 산성일 때는 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값이 작아질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pH, 산도를 측정하는 저 폐하라고 하는 메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H3O 플러스 몰롱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예요. 자, 로그가 나왔네? 그럼 뭐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 계산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걸 시키진 않아요. 적어도 미분적분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일단 그래. 자, 그러니까 저거 봐봐. 중성상태의 물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7제곱이거든. 결국 앞에 1.0은 무시해도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7제곱인데 우리 여기 지금 로그 밑이 안 적혀 있으면 이 로그는 뭐예요? 10. 그쵸, 밑이 10인 상형 로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7이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까지 해서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pH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pH라는 걸 사용만 해왔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전 pH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에 가까우니까 뭐 일단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pK, pKa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P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로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 세모 하면 마이너스 로그 세모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지. 이딴 걸 왜 하냐, 이딴 걸 왜 만들었냐를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보면 진짜 많이 쓰게 되거든. 저도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특정 실험을 하거나 했을 때 값을 구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점들이 완전 산계되어 있고 규칙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로그 취해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로그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화학이든 과학 쪽에서는 이 로그 스케일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의 일종, 그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가 이 P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기에 있는 pH입니다. 자, 그럼 뭐도 있겠냐면 pOH도 있어요. pOH는 뭐겠어?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롱도. 이게 pOH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조건상,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pOH는 몇이 나오겠어? 7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지? 몰롱도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있죠. 1보다 클 수 있죠. 2.0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값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은 하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이 넘기는 어려워요. 일단 pH랑 pOH 저렇게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중성은 저렇게 다 됐는데 좋아, 다 좋은데 그럼 pH가 3인 어떤 용액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 현재 그 용액의 상태는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겠지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런데 우리가 pH가 3이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산성수용액이죠. 근데 산성수용액에서의 pH는 3. 그래서 저 산성수용액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까지는 좋은데,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난 거지.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일 때가 중성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늘어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했어야겠어? 산성수용액이라는 건 뭐야? 결국 우리가 산성이도록 뭔가를 넣어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HCl, 뭐 염산, 염화수소나 아니면 각종 산성 물질을 넣어줘서 H3O 플러스의 양을 늘려준 걸 거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개입해서 H3O 플러스의 양을 늘려줘도 억지로 늘렸잖아. 그쵸? 물질을 넣어줘서 늘린 거지. 그래도 KW 값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만?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아무리 어떤 물질을 때려 넣어서 녹여줘도 저 KW 값은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H3O 플러스가 그만큼 늘어난 만큼 전체 값을 유지하려면 뭐의 양을 줄여야 돼? OH 마이너스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H3O 플러스를 넣어줘서 늘렸어. 그러면 재료가 늘어난 거거든. 사실 우리 처음에 저 반응 속도론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가 정반응이 있고 얘가 역반응이 있을 때 H3O 플러스를 우리가 억지로 늘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밖에서 HCl 같은 걸 녹여서 H3O 플러스를 늘려주게 되면요, 역반응의 재료 물질이 늘어난 거거든. 그러면 부딪힐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부딪힐 확률이 올라가면 역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았다가 우리가 억지로 역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반응을 막 엄청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OH- 양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OH-의 몰농도가 정확하게 몇이 나오도록? 10-11제곱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KW가 계속 10-14제곱을 유지하도록. 그럼 현재 pH가 3인 수용액의 pOH는 몇이 나오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pH 더하기 pOH가 뭐다? 14다. 이 조건 안에서. 어차피 우리는 저 조건 위주로만 연습하면 돼요. 아주 가끔 저 조건을 변화시켜 놓고 내는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 잘 안 합니다. 굳이. 오히려 되게 지극히 내신틱한 문제에서나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기출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과 pH와 pOH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아이고.